시로 본 세상 양봉모입니다. 오늘은 도서출판 시와 사람에서 펴낸 주병도 시인의 두 번째 시집 허공에서의 만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집입니다. 주병도 시인은 월간 문학공간을 통해서 등단을 했습니다. 제1시집 나는 분수처럼 자각한다 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시집 표지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광주특별시 문인협회 박덕은 회장께서 표지를 꾸며주셨고 축시를 써주셨습니다. 또 평설까지 쓰셨던데 잘 읽었습니다. 박덕은 회장은 평설에서 궁극적으로 주병도의 시들은 찰나의 삶 속에서도 영혼과 본질을 향한 질문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독자에게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정갈하고도 깊은 서정적 통찰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면 시인의 말이 있습니다. 수없이 땅끝에 서본 날, 시는 나를 위로하고 감싸준 존재입니다. 시는 내게 말하곤 합니다. 넌 나 없으면 어쩔 뻔했냐? 네. 이 짧은 문장은 주병도 시인이 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에서도 이 아내 김혜영 그리고 박덕은 회장님 또 하나님께 올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담백한 시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주병도 시인의 시집 허공에서의 만찬 중에서 제가 임의로 4편의 시를 골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시의 문이라는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문. 시의 문이 열린 것 같다. 문을 알아내기까지 반백년이 흘렀다. 시는 나에게 영혼을 바꾸자 했다. 그래, 허락했다. 오늘 또 말을 걸어온다. 받아 적으라고. 나를 통과하여 우주로 나간다. 영혼을 바꾸길 잘했다. 시는 유성처럼 떨어진다. 가슴에 내려앉아 말한다. 받아 적으라고. 네, 이 시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시인이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시가 자신을 관통하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의 문은 단순히 창작의 문이 열렸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반백년의 삶을 지나서 비로소 자신의 내면과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를 발견한 한 시인의 영혼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을 알아내기까지 반백년이 흘렀다. 이 구절에는 늦게 찾아온 깨달음에 대한 아쉬움보다 오히려 긴 기다림 끝에 마주한 경외감 이게 배어 있습니다. 특히 시는 나에게 영혼을 바꾸자 했다. 그래 허락했다. 이 대목은 이 시의 핵심입니다. 시인은 더 이상 시를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 앞에서 자아를 내려놓고 자신의 영혼까지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을 걸어온다? 받아 적으라고. 네. 시인의 창작 태도가 매우 선명하게 보이고 있죠. 시인은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나에게 와서 나를 통과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과하여 우주로 나간다. 이 표현은 이 시의 주인은 시인이 아니라 시인은 하나의 통로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유성처럼 떨어진다. 가슴에 내려앉아 말한다. 받아 적으라고. 이 부분은 시적 영감의 순간을 매우 아름답게 형상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창작의 환희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놓칠까 봐 두려운 그런 긴장감도 함께 있는 것이죠. 받아 적으라고. 시가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시를 쓰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의 통과를 하는 그런 관통하는 존재로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이 작품은 한평생 살아온 한 사람이 뒤늦게 시를 만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시가 오랜 세월 그 사람을 기다려서 마침내 찾아온 순간을 노래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혼을 바꾸길 잘했다. 이 한마디에 시인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깊은 감사 그리고 벅찬 경외감 이 부분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매우 아름다운 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소공포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고소공포.
높은 곳 오르려 아우성인데 난 생각 없다. 남들 더 높이 오르려 핏대 세우고 서로 끌어내리고 난 여태 낮은 곳 사느라 높은 곳 모른다. 오르면 내려와야 한다는 걸 알면서 저럴까? 풀 푸르고 샘 맑은 나 사는 곳, 높은 곳 새들에게 양보하고 조용히 살다 가련다. 네, 이 고소공포라는 시는 높은 것, 이 고소공포라는 것은 뭡니까? 높은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개인의 심리잖아요. 그런데 이 심리를 빌려서 인간의 욕망과 경쟁,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담담하게 성찰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고소공포라는 제목이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시가 겨냥하는 것은 물리적인 높이가 아니죠. 인간 사회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권력과 명예, 우월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 오르려 아우성인데 난 생각 없다. 이 첫 대목에서 화자는 이미 세상의 경쟁에서 한 발 비껴서 있습니다. 남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핏대 세우고 서로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욕망을 압축적으로 이 시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라가는 행위와 끌어내리는 행위를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경쟁의 본질이 자기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밀어내고 또 떨어뜨리고 하는 데까지 변질되었다 하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한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의 진짜 매력은 세상을 비판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시의 매력이죠. 난 여태 낮은 곳 사느라 높은 곳 모른다. 이 구절을 보세요. 자조와 겸허함 이 부분이 동시에 배어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살아온 삶을 결핍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르면 내려와야 한다는 걸 알면서 저럴까? 이 부분, 인간의 욕망에 대한 조용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높이 오른다고 해서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내려와야 합니다. 그 삶의 순리를 이 시에서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에서 시의 시선은 매우 따뜻해지죠. 물풀 푸르고 샘 맑은 나 사는 곳. 화자가 선택한 삶의 공간이자 정신적 고향입니다. 높은 곳을 차지하려는 사람들과 달리 화자는 낮은 곳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곳 새들에게 양보하고 라고 했잖아요. 이 표현 매우 아름다운 표현이죠. 욕망의 대상이었던 높은 곳을 새들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자는 경쟁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결국 고소공포라는 이 시는 높이 오르지 못한 사람의 변명이 아니라 높이 오르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삶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고 소박한 언어 속에 얼마나 높이 살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성찰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용하지만 상당히 오래 여운이 남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외워두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의 비밀이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네, 생의 비밀. 산다는 건 농주를 마시고 가슴을 데우는 거지. 하루가 쌓여 세월이 되는 걸 비밀로 하면 언젠간 떠난다는 게 이해되지 않지. 성벽 넘어 생이 궁금해지면 떠날 때가 온 것. 성근 그물을 비켜가고 내 몫이 거의 소멸해버리고 생의 비밀은 아려오는 하루. 농주로 가슴을 데우는 거지. 네, 생의 비밀. 삶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질문을 일상의 소박한 언어로 끌어내린 그런 작품입니다. 제목에서 말하는 비밀, 이것은 특별한 진리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지만 쉽게 깨닫지 못하는 살아있음 그 자체의 쓸쓸하고도 따뜻한 본질, 이 부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구절, 산다는 건 농주를 마시고 가슴을 데우는 거지. 이 부분은 이 시의 정서를 결정해 버립니다. 여기에서 농주는 그냥 마시면 취하는 그런 술이 아닙니다. 고단한 하루를 견디게 하는 온기고 또 서민적인 삶의 정서고
차가운 생을 잠시 데워주는 인간적인 위안이죠. 거창한 철학 대신에 막걸리 한 사발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태도, 화자의 소박한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루가 쌓여 세월이 되는 걸 비밀로 하면 언젠간 떠난다는 게 이해되지 않지 그랬습니다. 시간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깊어지죠. 하루가 세월이 되고 세월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너무나 평범해서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의 비밀인 겁니다. 시인은 죽음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떠난다. 이 표현으로서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에 놓고 있습니다. 중반부에 성벽 넘어 생이 궁금해지면 떠날 때가 온 것이라고 했죠. 이 작품에서 가장 철학적인 대목입니다. 성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익숙한 세계관의 경계입니다. 그 너머를 궁금해한다? 그러면 삶의 바깥을 궁금해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직역하면 죽음의 세계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인은 삶의 경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삶의 경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서서히 의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근 금을 비껴가고 내 몫이 거의 소멸해버리고, 이 부분은 삶의 끝자락에 선 인간의 쓸쓸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붙잡으려고 해도 빠져나가는 세월, 점점 줄어드는 시간, 자신의 목,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화자는 생의 허물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농주로 가슴을 데우는 거지라고 했죠. 다시 돌아오는 구조, 이것이 매우 의미심장한 시의 구조입니다. 결국 생의 비밀이란 거창한 어떤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아려오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허물을 견뎌내는 것, 그 작은 온기, 이것은 스스로 마련하는 것, 농주 한 잔으로 가슴을 데우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생의 비밀이라는 시는 죽음을 말하면서도 삶을 매우 사랑하는 시입니다. 막걸리라는 표현보다 농주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소박한 소재로서의 감칠맛이 있습니다. 시간, 죽음, 허무, 또 위안, 이런 묵직한 주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친근하고 소박하게 담아낸 것이 이 작품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첫 연과 마지막 연의 반복, 이것은 삶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해답이 없어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의 가장 깊은 비밀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꽃잎 지는 날 비가 내리면 이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꽃잎 지는 날 비가 내리면, 꽃잎 지는 날 비가 내리면 너의 빈자린 꽃잎이 메운다. 너 없는 지금 꽃잎 밟히는 걸음마다 뭉개진 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꽃잎 지는 날 글썽이는 눈동자 흔들리고 기쁨 모르는 슬픔이 온종일 고개 떨구고 서성이지만 주단 같은 비에 마지막 냉기가 녹아내릴지. 꽃잎 지는 날 비가 내리면 빗물에 실려가는 꽃잎을 바라본다. 네, 꽃잎 지는 날 비가 내리면, 이 시는 이별의 슬픔을 꽃잎과 비라는 자연의 이미지에 투영을 해서 사랑하는 존재의 부재, 이것이 한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무너뜨린가 하는 것을 섬세하게 그려낸 매우 수준 높은 서정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꽃잎은 계절의 풍경만이 아니라 떠나간 너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겨진 화자의 상처와 기억이죠. 첫 구절, 꽃이 지는 날 비가 내리면 이라는 이 반복, 이것은 시 전체를 감싸는 하나의 운명적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꽃잎이 지는 것, 이것은 이미 예정된 이별이죠. 비는 그 이별을 더욱 깊게 적셔주는 슬픔입니다. 그런데 너의 빈자리는 꽃잎이 메운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에서 결핍은 역설적으로 풍경으로 채워지죠. 그리고 풍성합니다. 꽃잎이 메우니까요. 사랑하는 이는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는 꽃잎이 가득 메우면서 화자의 눈앞에는 오히려 더 선명한
부제가 펼쳐지는 겁니다. 특히 꽃잎 밟히는 걸음마다 뭉개진 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의 가장 강렬한 이미지입니다. 길 위에 꽃잎이 발에 밝혀 으깨지듯이 화자 역시 이별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무너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외면당한 슬픔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개인의 고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지만 시인에게, 화자에게는 걸음 하나하나가 자신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기쁨 모르는 슬픔이라는 표현도 매우 인상적이죠. 슬픔은 기쁨의 반대편에 있는 감정이 아니라 기쁨의 기억조차 삼켜버린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은 온종일 고개 떨구고 서성인다 라고 했죠. 이처럼 시인은 감정을 직접 폭발시키기보다 꽃잎, 비, 눈동자, 걸음 이런 단어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내면의 상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주단 같은 비라는 부분이 있죠. 이 작품의 정서를 잠시 전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화자의 마음을 덮어주는 붉고 아름다운 부드러운 융단처럼 느껴지면서 마지막 냉기가 녹아내릴지라는 다음 시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기대감이죠. 그러나 확신이 아니라 의문형으로 남겨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처가 치유될 것이라는 낙관보다 치유를 기다리는 마음의 미세한 온기, 이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화자는 빗물에 실려가는 꽃잎을 바라봅니다. 붙잡지 않고 바라본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이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기도 할 겁니다. 결국 이 시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서 출발하지만 끝내 그 슬픔을 자연의 흐름 속에 흘려보내려는 한 사람의 조용한 작별을 담고 있습니다. 꽃잎이 지고 비가 내리는 날, 화자는 비로소 떠난 사람과 남겨진 자신 사이에 놓인 긴 침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4편 살펴봤습니다. 이 시집 허공에서의 만찬, 이 시집에는 60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4편의 시를 살펴봤는데요. 이 시인의 가장 두드러진 심성은 제가 볼 때요, 낮고 따뜻한 곳을 지향하면서도 삶과 죽음, 이별과 시간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적 심성을 가진 시인이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시의 문에서 시인은 시를 자신의 의지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가 자신을 통과하도록 허락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소공포에서는 높은 곳을 향한 욕망보다 낮은 곳의 평온을 선택하죠. 생의 비밀에서는 거창한 철학 대신에 농주 한 잔으로 아픈 하루를 데우면서 생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꽃잎 지는 날, 비가 내리면에서는 이별의 상처, 이 부분을 꽃잎과 비에 투영하면서 슬픔을 조용히 견뎌내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삶은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살아내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죠. 화려한 성공이나 욕망보다 관계, 자연, 시간, 죽음, 그리고 하루의 온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시인입니다. 특히 4작품 모두에서 떠남을 거부하기보다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아내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무엇보다 자기 삶에서 나온 언어가 있고 또 자연물을 통해서 내면을 형상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그 직설적이고 솔직한 표현도 아주 좋죠.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미지의 독창성, 또 행간의 긴장감, 이런 부분들을 더 다듬게 된다면 더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한 시세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병도 시인은 자신의 현실과 목소리를 발견해서 이를 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시인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작품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꽃잎이 메운다. 너 없는 지금 꽃잎 밟히는 걸음마다 뭉개진 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꽃잎 지는 날 글썽이는 눈동자 흔들리고 기쁨 모르는 슬픔이 온종일 고개 떨구고 서서이지만 주단 같은 비에 마지막 냉기가 녹아내릴지 꽃잎 지는 날 비가 내리면 빗물에 실려가는 꽃잎을 바라본다. 꽃잎 지는 날 비가 내리면 너의 빈자린 꽃잎이 메우고 꽃잎 지는 날 비가 내리면 빗물에 실려가는 꽃잎을